안녕하십니까. 교재 20페이지, 이제 4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폭리를 취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나 이런 건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는데, 자, 1번 한번 봅시다. 해당 업무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입장을 이용하여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주식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통해서 자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줘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한다? 내부자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 거래를 내부자 거래라고 합니다. 내부자 거래라고 하고, 이러한 내부자 거래는 금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에 해당 업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입장을 이용하여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것, 이걸 내부자 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니까 정답이고요. 그럼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되는 정권은 당의 법인이 발행한 정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주식이나 모든 정권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규제 대상인 행위는 미공개된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를 알려주거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걸 통해 매매를 한다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이 매매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준다라든지, 자, 이러 할 거니까 이건 공개되지 않은 건데 이걸 이용하면은 충분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투자를 하시오라고 권유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내부자 거래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다라고 해서 단순히 주식에 대한 거래만을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공개된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내부자 거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계열회사의 임직은 당의 법인과 계약 체결 교섭 중인 자 등도 내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자는 당의 법인과 지금 계약 체결 교섭 중이야. 거래 당사자가 지금 내려고 하는 입장이 있어. 이것도 내부자가 돼. 거기에 지금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싹 줘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열회사의 임직원도 당연히 내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라든지 당의 법인과 계약 체결 교섭 중인 자 등도 내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6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47번. 불공정 거래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 시세를 주식 시가를 조정한다라든지 시가 조작 행위, 조정 행위입니다. 시세 조정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세 조정 행위는 위장으로 거래를 한다라든지 허위 표시를 한다라든지 이런 등등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하고 위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한 매수자가 확 몰리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세 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매매와 스캘핑은 정보 객차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 이랬는데, 자, 여기서 선행매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래 행위. 아까 전에 말한 내부자 거래와 같이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이런 행위가 선행매매입니다. 그러면 이 선행매매는 미공개된 정보니까 이런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대부분 사람은 모르겠죠. 그러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또는 사람에 의해서 제3자에게 그런 정보를 줬다라고 할 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보에 있어서의 객차. 정보객차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정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보가 없다. 그러면 정보가 충분하게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지? 자, 그러니까 이러한 선행매매는 정보 객차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고, 스캘핑은 뭐냐면, 스캘핑은 주식 같은 걸 사자마자 1분 내에 대파는 겁니다. 사자마자 대판다. 자, 이런 스캘핑 같은 건 사가지고 바로 대판다. 30초 있다가 대판다. 1분 뒤에 대판다. 이거는 미리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알고 있어서 지금 살 때 자기만 정보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 모르니까 싼 값으로 사고 바로 그 정보에 의해서 바로 각이 뛸 때 바로 팔아먹는 이런 경우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정보 객차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캘핑이라든지 선행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다시 말하면 정보 객차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많이 얻고자 하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4번에 거래의 불공정성이 의심가는 상태이라면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거래의 불공정성이 의심가는데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거래의 불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48번 가로에 오른 것은 전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최초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정권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건 바로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그거와 관련된 정보 객차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최초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는 공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최초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그 정권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를 공포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40일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러면 49번 한번 봅시다. 내부 통제 기준 및 준법 감시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우선 해설부터 먼저 한번 보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내부 통제 기준 및 준법 감시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 상충 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될 기준과 절차, 이걸 정함으로써 자산의 건전한 운용이 가능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될 기준이나 절차, 이걸 뭐라고 그러면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한다. 이런 내부 통제 기준을 금융투자업자는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2페이지에 그러면 금융투자업자는 이러한 내부 통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예방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1인 이상 둬야 된다.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1인 이상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면 준법 감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법 감시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3항에 금융투자업자는
준법 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계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준법 감시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계류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본 해산이라든지 또는 흡수라든지 흡수 합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주총회의 계류를 얻어야 되죠. 그러나 이 준법 감시인을 임명한다 또는 면한다, 면직시킨다, 임면에 관해서는 주주총회보다는 좀 낮은 이사회의 계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의 계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회의 계류를 거쳐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6항을 한번 봅시다. 6항에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돼. 독립성이 없으면 준법감시인이 자기 소신껏 이러한 내부 통제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가, 그걸 준수하고 있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해부시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소신껏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7항을 보니까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계류를 거치고 임면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임면할 때 이사의 계류를 거치고 여기서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8항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성실히 응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들이 그 응하지 않으면은 준법감시인이 자기 본연의 감시 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법률로서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항에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준법감시인으로 임명을 하고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했다가 면직을 하고 너가 준법감시인으로 있을 동안에 나에게 이러한 불리하도록 너가 감사위원회에 해부시키고 했지. 그러니까 좀 이제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아주 인사상 어떤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자기 소신껏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49번 문제로 되돌아가 봅시다. 내부 통제 기준 및 준법 감시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죠. 자, 1번. 금융투자업자는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를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준법 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준법 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그죠? 맞죠? 3번. 금융투자업자는 준법 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아니고 이사회의 계류를 거치면 되죠. 이사회의 계류를 거치고 금융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 5번.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준법감시인이 금융투자업자 고유재산의 운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준법감시인 자체가 충분히 준법감시 업무를, 본연의 감시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된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50번 한번 봅시다.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죠. 내부 통제 기준. 내부 통제 기준. 그지? 내부 통제 기준. 자,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가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봤죠? 몇 조죠? 제28조에서. 그죠? 28조에서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금융투자업자가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이라든지 준법 감시인의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 건 다 이사의 계를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의 계를 사항 정도 가려면 합병을 한다라든지 청산을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고, 그죠? 그 외에 대부분이 이사의 계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을 변경한다라든지 준법 감시인에 대한 임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금융위원회는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상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할 때 그 행위가 범법 행위가 된다라고 한다면 행사상의 책임을 져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위원회에서 행사 처벌을 내린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사법부의 관할이고요. 자,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니까 여기서는 행정상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는데 행정상 제재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업무 정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이런 등등의 행정상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금융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투자업체에 대해서 내부 통제 기준의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투자업체에 대해서 내부 통제 기준을 변경하시오라는 것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변경해라 이렇게는 못하고 권고할 수가 있다. 권할 수가 있다. 권고할 수가 있다.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51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충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지. 이해상충의 관리. 자, 이것도 해설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해설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쭉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인데 이해상충의 관리.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그러니까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고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 간, 이게 특정 투자자와 또 다른 투자자, 이건 투자자 간이죠. 간에 이해상충이 나타날 수가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어. 이해관계가 다른데 서로 상충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가 투자자에게는 손해가 되고 또는 A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가 B 투자자에게 손해가 되고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상충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고 내부 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하면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적절히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해당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야 된다.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 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매한다, 거래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해상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야 되고 또 이러한 투자자들의 보호에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조치를 취해서 그러한 상충의 정도를 낮춘 후에 거래해야지 낮추지 않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다음 세 번째로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다.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매매하거나 거래를 하여서는 안 돼. 매매하거나 거래를 하여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5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야 한다. 맞죠? 그리고 그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당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매매 거래를 해야 하며 4번 이러한 이해상충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매하거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4번에 서면으로 확인 후 매매 거래를 한다라고 했으니 틀렸죠? 그래서 51번은 4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죠. 51번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이제 52번 문제 한번 봅시다. 52번 문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46조 2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내렸죠. 이건 바로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에 대한 원칙. 자, 그것도 해설을 한번 봅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와 46의 2. 두 가지를 보겠는데 46조를 먼저 한번 봅시다. 적합성의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확인해야 되고,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면담이라든지 질문 등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 무엇이며 재산 사항이 어떠며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하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 날인, 녹취,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3항. 그러면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 무엇인가, 재산사항은 어떤가, 투자 경험은 어떤가 등에 비추어서 그 일반 투자자에게 과연 이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한지를 파악해서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투자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겠죠? 이게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은 특히 파생상품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 일반 투자자에게 특별히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파생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서 그것에 비추어서 그 파생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기명, 날인, 녹취, 거박이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네. 이게 적정성의 원칙. 자, 그러면 적정성의 원칙의 경우에는 특히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 파생상품이다라고 한다면은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서학 같은 겁니다. 자, 이런 데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일반 투자자의 재산 사항이라든지 투자 경험이라든지 투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서 과연 적절한가, 적정하지 않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라.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알린데 어떻게 알릴 거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리라 이랬죠.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은 해당 파생상품의 내용, 그 해당 파생상품의 내용,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해당 파생상품에 투자했을 때에 따르는 해당 파생상품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당 파생상품이 일반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 이 해당 파생상품이 당신에게, 다시 말해 일반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 이것을 알리되 어떤 방법으로 알리라? 설명해주고 서명, 기명, 날인, 녹취 같은 걸 받아라. 기명, 날인, 녹취 같은 것을 받아서 확실하게 이 파생상품은 일반 투자자인 당신에게는 적정하지 않으며 그게 투자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위험이 나타나서 손해를 볼 수가 있으며 이 상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서명받고 날인받고 녹취까지 해두면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명, 기명, 날인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됐죠? 자, 그럼 52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6조 적합성의 원칙과 46조의 이 적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죠. 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번,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두 번째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투자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은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걸로 끝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건조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증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서 그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결과 해당 파생 상품이 일반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파생 상품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 파생 상품에 투자할 때 따르는 위험이 어떤 것을 설명해주고 이건 당신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서명 날인을 받아서 확인을 받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번은 그 계약 무효이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계약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래서 52번은 4번이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53번부터 연이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